위성항법 시스템 GPS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GPS 덕에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편리한 세상을 누리고 있는데 GPS가 사라지면 이런 것이 다 먹통이 됩니다. 큰일 나겠죠? 여러분 혹시 오늘도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거나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차를 타고 출근하셨나요? 어쩌면 드론으로 멋진 영상을 찍거나 은행에서 돈을 이체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 모든 편리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위성항법 시스템 GNSS라고 불리는 친구들이죠. 이 위성항법 시스템은 마치 우주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아요. 지휘자, 연주자, 그리고 관객이 모두 있어야 완벽한 연주가 가능하듯이 위성항법 시스템도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서로 협력합니다. 첫째, 우주에 떠있는 수많은 위성들. 이 위성들은 마치 우주의 시계처럼 정확한 시간과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지구로 보내주는 연주자들이에요. 둘째, 이 위성들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지상 관제소예요. 위성들이 제 궤도를 잘 돌고 있는지, 시계는 정확한지 감시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시 위성으로 보내주는 지휘자 역할을 하죠. 마지막으로 우리 손안에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처럼 위성 신호를 받아 위치를 계산하는 사용자 수신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관객들이죠.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떻게 우리의 위치를 알아낼까요? 마법 같지만 사실은 아주 똑똑한 삼각 측량 원리를 사용합니다. 위성들이 보내는 신호에는 나 지금 몇 시에 이 신호를 보냈어 하는 정보가 담겨 있어요. 수신기는 이 신호가 나에게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시간을 재고 그 시간의 빛의 속도를 곱하면 위성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죠. 마치 친구 셋이서 나는 너에게서 5km 떨어져 있어. 나는 7km 떨어져 있어. 라고 말해주면 내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수신기의 시계가 위성만큼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위성에는 10억 년의 1초 오차도 안 날 정도로 정확한 원자시계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계 오차를 보정하고 위도, 경도, 고도, 그리고 시간이라는 4가지 미지수를 정확히 해결하기 위해 최소 4개의 위성 신호가 필요하답니다. 위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위성항법 시스템에서 시간은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시간 측정에 아주 작은 오차라도 생기면 위치 계산에는 엄청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밀한 시간 정보는 단순히 길찾기뿐만 아니라 국제통신 네트워크 조정, 금융거래 동기화, 전력망 관리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인프라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GPS가 멈추면 미국에서만 하루에 1조 3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위성항법 시스템은 이제 우리 삶의 공기처럼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똑한 위성항법 시스템이라도 완벽할 수는 없겠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오차라는 빌런들이 존재합니다. 마치 게임 속 방해꾼들처럼요. 첫 번째 빌런은 위성 자체의 문제예요. 위성에 탑재된 시계가 아무리 정확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미세하게 오차가 생길 수 있고요. 위성이 정해진 궤도를 아주 살짝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작은 오차들이 합쳐지면 위치가 몇 미터씩 틀어질 수 있답니다. 두 번째 빌런은 대기권의 장난입니다. 지구 상층부의 전리층은 전기를 띤 입자들로 가득해서 위성 신호를 지연시키고 굴절시켜요. 마치 물속에서 빛이 꺾이는 것과 비슷하죠. 또 우리가 숨쉬는 대류층도 온도, 압력, 습도 변화 때문에 신호를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빌런은 수신기 주변의 방해꾼들입니다. 수신기 자체의 미세한 전기적 잡음도 오차를 만들 수 있고요. 가장 흔한 건 다중경로 간섭인데 위성 신호가 건물이나 산 같은 곳에 부딪혀 여러 갈래로 반사되면서 수신기에 도착하는 현상이에요. 마치 메아리처럼 여러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니 수신기가 헷갈리는 거죠. 특히 빌딩 숲 같은 도심에서는 이 다중경로 간섭이 심해서 위치가 엉뚱하게 나올 때가 많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 오차 빌런들을 물리칠 슈퍼히어로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중 주파수 수신기는 2가지 주파수 신호를 동시에 받아서 전리층의 장난을 꿰뚫어보고 정확도를 30%나 높여줍니다. DGNSS는 지상에 설치된 기준국이 오차를 계산해서 보정 신호를 보내주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IMU, 즉 관성 측정 장치와 위성항법 시스템을 합치면 위성 신호가 약한 터널이나 실내에서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이 센서 융합 기술은 자율주행 드론이나 차량에 필수적이죠. 이제는 단순히 어디쯤 있다가 아니라 정확히 어디에 있다를 아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위성항법 기술은 고정밀측이라는 새로운 슈퍼파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현미경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것처럼요. RTK는 실시간으로 센티미터급 정확도를 제공하는 기술이에요. 마치 동네에 아주 정확한 기준점을 하나 세워놓고 내 위치를 그 기준점과 비교해서 오차를 줄이는 방식이죠. 하지만 기준점에서 멀어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요. 반면에 PPP는 기준국 없이도 전 세계 어디서든 정밀한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술입니다.
위성 궤도나 시계 오차 같은 정보를 아주 정교하게 분석해서 오차를 보정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둘의 장점만 쏙쏙 뽑아 만든 PPP-RTK라는 하이브리드 기술도 등장했어요. 저렴한 수신기로도 센티미터급 정확도를 실시간으로 얻는 게 목표랍니다. 이 기술은 SSR이라는 똑똑한 보정 신호 방식을 사용하는데 오차 요소를 하나하나 계산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확도가 잘 유지되고 데이터 양도 적어서 효율적이에요. 이런 기술 덕분에 과거에는 측량 전문가나 군에서나 쓰던 초정밀 위치 정보가 이제는 자율주행차나 드론처럼 우리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그걸 악용하려는 악당들도 나타나기 마련이죠. 위성항법 시스템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재밍과 스푸핑입니다. 재밍은 강력한 전파로 위성 신호를 아예 먹통으로 만드는 공격이에요. 마치 시끄러운 소음으로 내 목소리를 덮어버리는 것과 같죠. 스푸핑은 더 교활합니다. 진짜 위성 신호인 것처럼 가짜 신호를 보내서 수신기를 속이는 거예요. 잘못된 위치나 시간을 알려줘서 자율주행차가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드론이 충돌하게 만들 수도 있죠. 심지어는 전체 위성군을 모방하는 정교한 스푸핑도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무섭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악당들을 감지하고 막아낼 방어 기술들이 있습니다. 신호 강도나 잡음 비율을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위성 시간과 네트워크 시간을 비교해서 뭔가 이상하면 경고를 보내죠. 또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해서 신호가 어디서 오는지 방향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가장 강력한 방어는 센서 융합이에요. 위성항법 시스템에 IMU 같은 다른 센서들을 결합해서 위성 신호가 끊기거나 공격받아도 스스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마치 여러 개의 눈과 귀를 가진 것처럼요. 그리고 다중주파수 신호를 사용하거나 암호화된 인증 신호를 사용하는 것도 스푸핑에 대한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는 다중주파수와 다중위성군 수신기 기술입니다. 이건 마치 여러 나라의 위성 신호를 동시에 받아서 쓰는 거예요. GPS, 갈릴레오, 글로나스, 베이더호 등 다양한 위성 시스템의 신호를 한꺼번에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위성 신호가 잘 안 잡히는 빌딩숲 같은 도심 협곡이나 빽빽한 숲속에서도 훨씬 더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위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위성 신호가 끊기는 시간도 최대 50%까지 줄여준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미래에는 적에도 위성군과 오지육지 같은 지상 통신 네트워크와의 통합도 활발해질 거예요. 지금의 위성항법 위성들은 지구에서 2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중궤도에 있지만 적에도 위성들은 훨씬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움직입니다. 덕분에 신호가 더 강하고 정확하며 구축 비용도 저렴해서 미래 항법 시스템의 중요한 축이 될 거예요. 여기에 오지나 육지 같은 지상 네트워크의 정밀 측위 기술까지 더해지면 실내나 지하에서도 완벽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말 그대로 어디서든 정밀하게 위치를 아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나라도 이런 위성항법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줄여서 KPS입니다. 왜 우리가 굳이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 KPS를 개발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미국의 GPS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남의 차를 빌려 타는 것과 같아요. 편리하긴 하지만 유사시에 차를 못 빌리거나 갑자기 차가 고장나면 큰일 나겠죠. 실제로 GPS가 중단되면 하루에 1조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이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국가안보와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랍니다. KPS는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필수 과제인 거죠. KPS 사업은 무려 3조 7천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한국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예요. 누리호 사업보다도 1조 7천억 원이나 더 많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죠. KPS는 총 8개의 위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5기는 경사지구동 주기궤도 위성인데 이 위성들은 한반도 상공에서 마치 팔자 모양으로 춤을 추듯 움직여요. 덕분에 한반도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아주 정확하고 안정적인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나머지 3기는 정지궤도 위성으로 지구 한 지점에 고정되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본의 QGSS와 비슷한 방식이지만 우리나라 영토가 더 좁아서 이론적으로는 더 높은 정밀도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KPS는 위성뿐만 아니라 지상 관제 시스템도 아주 튼튼하게 구축하고 있어요. 민간용 관제센터는 청주공항에, 군사용 관제센터는 오산 공군기지에 따로 만들어서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KPS의 든든한 선배이자 첫 단계는 바로 한국형 위성항법 보강 시스템 KASS입니다. KASS는 지금도 GPS 신호의 오차를 계산해서 3m 이내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KASS 덕분에 우리는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반 기술과 전문 인력을 미리 확보할 수 있었답니다. KPS 프로젝트는 2022년에 시작해서 2035년까지 14년간 진행되는 대장정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첫 위성 발사 일정이 2027년에서 2029년 9월로
20개월 정도 늦춰졌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위성에 내라고 할 수 있는 항법 탑재체 시스템 설계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기 때문이죠. 국내에서 처음 개발하는 거라 기술적 난이도가 정말 높았다고 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KPS 개발 사업본부를 항우연 원장 직속으로 재편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들의 검토도 강화하고 있어요. 첫 위성 발사는 늦어졌지만 2035년까지 8기 위성군을 모두 구축하겠다는 최종 목표는 변함없답니다. 그럼 KPS가 완성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상상 이상의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가장 먼저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가 혁신적으로 발전할 거예요. 자율주행차는 KPS 덕분에 도로의 공률, 경사도, 심지어 작은 장애물까지 25cm 수준의 정밀도로 인지해서 훨씬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드론이 하늘에서 펼치는 드론쇼를 보셨죠? KPS가 있다면 드론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완벽하게 군집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의 꿈의 교통수단, 도심항공교통, UAM도 KPS가 있어야 안전하게 날아다닐 수 있어요. 도심항공교통 UAM은 전기수직 이착륙 항공기 EVTOL을 활용하여 도심 내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새로운 형태의 항공교통 체계를 의미합니다. 2030년에는 수도권에서 UAM이 운행을 시작하고 203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인데 KPS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또 재난 상황에서 조난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재해를 예측하는 등 공공안전 분야에서도 KPS는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이외에도 KPS는 농업, 금융, 통신, 국방 등 우리 사회 전반의 핵심 인프라의 정밀한 위치와 시간 정보를 제공할 겁니다. 미사일의 타격 정밀도를 높이거나 스마트폰의 위치, 기반 서비스 LBS를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 등 그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하죠. KPS는 단순히 길을 찾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줄 마법 같은 시스템이 될 거예요. 전 세계에는 이미 여러 나라가 자체 위성항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GPS,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러시아의 글로나스, 중국의 베이더호가 대표적인 글로벌 시스템이고요. 일본의 QGSS나 인도의 IRNSS처럼 특정 지역에 특화된 지역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대열에 합류합니다. KPS가 완성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이는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우주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겁니다. 우리는 국제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UN 국제위성항법위원회, 줄여서 ICG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전세계 위성항법 시스템의 표준과 협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이 ICG 연례회의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회의를 통해 KPS 개발 현황을 전세계에 알리고 다른 나라 전문가들과 기술 교류를 확대하며 위성항법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이 우주 외교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KPS가 성공적으로 하늘을 수놓고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려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마치 게임의 다음 레벨처럼요. 첫 번째는 부품 자립화예요. 지금은 항법 위성의 핵심 부품들을 해외 기술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진정한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면 위성이 뇌인 항법 탑재체처럼 중요한 부품들을 우리 기술로 직접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장기적인 연구 개발 투자와 함께 국내 우주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키워야겠죠. 두 번째는 지역적 한계 극복입니다. KPS는 한반도에 최적화된 시스템이지만 북쪽 하늘에서는 위성, 가시성이 부족해서 단독으로 항법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가적인 위성 배치나 적어도 위성군과의 연계, 그리고 지상 기반 보강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퍼즐 조각처럼요. 세 번째는 보건력과 보안 강화입니다. 재밍이나 스푸핑 같은 위협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어요. KPS가 우리 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려면 이런 공격에 끄떡없는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위성 신호 인증, 첨단 센서 융합, 그리고 시스템 전반에 걸친 철저한 사이버 보안이 필수적이죠.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의 참여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KPS가 단순히 국가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UAM 같은 미래 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해요. 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쉽게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 이전과 교육을 강화해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투자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위성들이 하늘을 수놓고 우리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며 나아가 우주 경제 시대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모신 글 좋아요.